깊고 차가운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곳은 번화한 도시의 불빛에서 까마득히 멀어진 산시성 장안의 외곽. 해발 1000m가 넘는 어느 고독한 산의 정상입니다. 짙은 밤안개가 산허리를 무겁게 감싸고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은 이곳. 건능이라는 거대한 무덤 앞에는 높이가 7m가 넘고 그 무게만 무려 98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기둥 하나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거친 화강암 표면을 스치며 마치 짐승의 억눌린 울음 같은 낮고 기괴한 소리를 낼 뿐. 이 거대한 비석의 표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매끄럽고 텅 비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글자도, 단 한 줄의 문장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무자비, 즉 글자가 없는 비석이라 부릅니다. 이 압도적인 무덤의 주인은 중국 수천 년에 장구한 역사상 단 한 명뿐이었던 여성 황제, 측천무후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두 손에 쥐었던 위대한 군주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고 그 위엄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기 위해 화려하고 장엄한 비문을 남기는 것은 제왕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천하를 온전히 자신의 발 아래 두었고, 이런데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에피안 투. 그녀가 붉은 입술을 한번 달싹이기만 해도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문장가들이 땅에 엎드려 수만 자의 황금빛 찬사를 이 돌 위에 빽빽하게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녀는 천년을 버틸 이토록 거대하고 무거운 돌을 하늘 높이 세워두고는 그 위에 단 한 점의 먹물도, 단 한 번의 정자국도 허락하지 않은 채 영원한 침묵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붓을 쥔 많은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기이한 침묵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이씨 가문의 당나라를 강탈하고 수많은 핏줄을 잔혹하게 숙청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죽음 앞의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흠집 많은 공과 과를 감히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훗날의 역사에 겸허하게 맡기겠다는 늙은 통치자의 마지막 도리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권력의 냉혹한 생리와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해석들이 얼마나 유교적이고 순진한 착각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측천무후. 그녀는 애초에 부끄러움이라는 나약한 감정을 아는 자가 아니었고, 타인의 평가 따위에 고개를 숙이거나 두려워할 만큼 어설픈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석의 침묵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나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어코 권력에 눈이 먼 요부나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로 깎아내리고야 말. 붓을 든 남성 지식인들을 향한 가장 오만하고도 서늘한 경멸의 메시지였습니다. 무덤 속 그녀의 무언의 호통이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너희들의 얄팍한 도덕관념과 편협한 문장으로는 핏물을 뒤집어쓰고 붕괴 직전에 제국을 지탱했던 내 삶의 묵직한 무게를 단 한 줄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오직 정점에 서서 모든 권력의 허상을 통달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지독한 조롱인 것입니다. 그녀는 역사가 결국 살아남은 자들, 특히 지식과 글을 독점한 남성 승자들의 입맛대로 쓰이는 조작된 기록이라는 진실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훗날 그녀의 흔적을 지우려 혈안이 될 자들이 남길 역사책 따위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푸스텀 교행대. 그녀는 썩어 없어질 종이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문자 대신 영원히 변치 않을 거대한 돌덩어리를 선택했고, 알량한 변명 대신 압도적인 침묵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위대한 왕조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도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이 차가운 돌덩어리만이 홀로 남아 그녀의 굽히지 않는 오만한 자존심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늘하고도 거대한 침묵의 진짜 의미, 그 이면에 숨겨진 피와 눈물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개 낀 이 고독한 산봉우리에서 발길을 돌려 무자비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녀가 아직 제국의 세상을 발 아래 두기 전, 아니, 내일의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해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숨죽여 떨어야 했던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으로 말입니다.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모든 끔찍하고도 위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기원 후 637년의 어느 서늘한 밤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곳은 시인들이 시조로 노래하는 화려하고 우아한 낭만의 황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짙은 화장품과 달콤한 향기 뒤에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 살아남기 위해 맹수들이 갇혀 서로를 물어뜯어야만 하는 후궁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잔혹한 철창이었습니다.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감업사의 차가운 돌바닥 위,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끝없는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 뿐입니다. 당태종이 세상을 떠난 직후 황제의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이 마주해야 했던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순장을 당해 어두운 지하 무덤에 산채로 갇혀야 했고, 운이 좋아 목숨을 건진다 해도 이처럼 비구니가 되어 평생을 죽은 자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향기롭고 아름다웠던 긴 흑발은 서늘한 칼날 아래 속절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특히 황궁의 화려함을 맛본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사형 선고이자 여성성의 완전한 거세를 의미했습니다. 사공의 투록에는 사각거리는 거친 베옷이 연약한 피부를 긁어댈 때마다 훗날 천하를 호령하게 될 여인 무미랑은 철저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흔히 권력자의 화려한 비상이나 영웅적인 서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거대한 야망이나 하늘의 계시 같은 낭만적인 포장을 덧씌우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캄캄하고 퀴퀴한 절간의 밤이 증명하는 진실은 그토록 우아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불상 앞에서 무미랑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피어난 것은 천하를 지배하겠다는 거창한 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잊혀진 공간에서 이름 없는 귀신으로 늙어 죽고 싶지 않다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황궁이라는 찬란한 세장 속에서 그녀는 일개오품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젊음과 미모란 그저 흔해 빠진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제왕의 하룻밤 총애는 소매 속에 감춰진 비수와도 같아서 황제의 미소 한 번에 가문의 영광이 쏟아지다가도 그의 눈길이 멀어지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멸문지화의 지옥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젊은 무미랑은 세상의 잔혹한 이치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자비나 남성의 변덕스러운 사랑에 기대어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는 것은 이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짓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덧없이 변하고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오직 내 손에 쥔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숨 막히는 침묵의 지옥에서 기어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피를 묻히고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선황제의 아들인 새로운 황제 고종과 다시 인연을 맺은 것은 결코 애틋하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늪에 빠진 자가 필사적으로 움켜쥔 단 하나의 동아줄이자 다시 황궁이라는 피 튀기는 콜로세움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후궁의 여인들은 언제나 질투에 눈이 먼 옹졸한 존재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의 후궁은 질투 따위의 감정 노름이 허락되는 온실이 아닙니다. 후궁은 황제의 침소를 둘러싸고 제국의 거대한 가문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대리전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황제의 사랑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뒤에 버티고 있는 가문 전체의 목숨이 도마 위에 오르는 잔혹한 처형장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미랑은 기어코 그 살벌한 지옥불 속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감업사의 추위 속에서 담금질된 그녀의 심장에는 이제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로,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겠다는 서늘한 도끼만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측천이 그저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다른 후궁들을 물리치는 것에만 만족했다면 그녀는 기껏해야 황제 곁에 매혹적인 조언자나 독한 황후의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황후라는 절대적인 자리조차도 결국 남성인 황제의 권력에 기생해야만 유지되는 거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절망의 밤을 지나온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후궁의 좁고 답답한 담벼락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형형한 눈끝은 황제조차 감히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 쩔쩔맸던 제국의 목줄을 틀어쥐고 흔드는 가장 거대하고도 무서운 진짜 적을 향해 소리 없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황궁의 내밀한 침소에는 외로운 촛불의 그림자만이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핏덩이의 숨이 영원히 떠먹습니다. 무후가 낳은 어린 공주의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죽음. 훗날 붓을 쥔 역사가들은 권력에 눈이 먼 어미가 황후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친딸을 제 손으로 목졸라 죽였다고 기록하며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악귀로 묘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차가운 역사책의 행간 속에 영원한 어둠으로 묻혀 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자신의 살부치를 제물로 바친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고를 잔혹할 만큼 냉정하게 정치적인 기회로 탈바꿈시킨 것인지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작고 여린 생명의 죽음이 단순한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제국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피바람의 서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건을 핑계로 마침내 무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왕황후가 폐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황후의 자리를 둘러싼 싸움을 여자들 간의 옹졸한 시기와 암투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안의 웅장한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은 결코 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얄팍한 치정극이 아니었습니다. 폐위된 왕황후의 등 뒤에는 수백 년 동안 중국 대륙의 북방을 지배해온 거대한 그림자. 바로 관롱 집단이라는 이름의 무시무시한 귀족 연합체가
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귀 시대부터 수나라, 그리고 지금의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조의 간판이 수없이 바뀌고 핏물이 강을 이루는 동안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막후에서 천하를 주무르던 진정한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눈에 황제란 그저 자신들의 거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옥좌에 앉혀놓은 화려한 꼭두각시, 즉 거대 귀족 주식회사에 고용된 얼굴마담에 불과했습니다. 왕왕후는 바로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황제의 안방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대리인이자 감시자였던 것입니다. 황제인 고종조차 이 숨막히는 귀족들의 견제와 거미줄 같은 압박 속에서 늘 무력감을 느끼며 짓눌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국의 통치권은 늘 그들의 암묵적인 허락 아래에서만 작동했고, 조정의 핵심 관직은 관롱 집단의 고귀한 핏줄들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잔혹한 궁중의 생리를 꿰뚫어 본 무후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후궁들을 베어 넘기는 것은 그저 나무에 잔가지를 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 숨막히는 황궁에서 살아남아 완전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자신의 등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저 수백 년 묵은 거대한 괴물, 관롱 집단의 썩은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 대 남성의 싸움이 아니었고, 후궁, 대후궁의 얕은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생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태어난 절대적인 기득권 세력과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 올라온 고독하고 독기 품은 이방인 사이의 거대한 계급 전쟁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거대한 귀족 연합을 향해 늙은 황제조차 피했던 전쟁을 홀로 선포한다는 것은 탑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득하고 무모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밤을 견뎌낸 무후의 혈관에는 이미 두려움 대신 차가운 얼음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철권 통치와 견고한 가문이라는 철벽으로 무장한 적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기존의 점잖은 정치적 규칙이나 자비 따위는 가차없이 어둠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저 오만한 귀족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잔인해져야 했고,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기괴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고상한 유교의 도덕경이나 우아한 시구 따위로는 결코 저들의 두꺼운 목줄을 끊을 수 없음을 그녀는 삶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깊게 뿌리내린 썩은 고목을 단번에 베어넘기기 위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권력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섬뜩하고 예리한 톱날. 그리고 한 번 걸려들면 가문의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핏빛 그물이 필요했습니다. 장안의 깊고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이제 곧 제국의 모든 밤거리를 지독한 피비린내와 비명으로 진동하게 만들 전대미문의 공포시대가 그 무자비한 이빨을 서서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밤은, 장안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무후가 통치하던 시절의 밤 공기에는 짙은 묵향과 함께 지독한 피비린내가 축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기이한 구리상자 하나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투서함. 이른바 동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려온 귀족들의 목을 옥죄기 위해 무후가 고안해낸 지옥의 아가리였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 상자에 밀서를 넣기만 하면 황제에게 직보되었고, 고발한 자에게는 막대한 벼슬과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고발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서늘하고도 완벽한 밀고의 규칙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과 시기심을 자극하며 제국 전체를 불신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는 고귀한 핏줄을 이어받은 명문 거족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고문 도구를 매만지는 냉혈한 홍미들이었습니다. 내준신을 비롯한 무자비한 비밀 경찰들은 무후의 충견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그들의 고문실에서는 살이 타는 냄새와 뼈가 부서지는 비명소리가 밤낮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콧대 높은 귀족이라도 그 음습한 지하 감옥에 한번 끌려가면 참혹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의 이름까지 모조리 역적으로 자백하고 맙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조정을 호령하던 관롱 집단의 거물들이 하루아침에 누더기를 걸친 채 형장으로 끌려가 가문 전체가 몰살당하는 참극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장안의 깊은 밤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들의 피울음으로 가득 찼지만 높은 궁궐 안의 무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지옥도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끔찍한 시대를 가리켜 권력에 미친 늙은 여우의 편집증적인 광기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정치의 논리와 권력의 역학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결코 통제불능에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무후는 누구보다 맑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 피비린내 나는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귀족 가문들의 견고한 권력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게 만드는 이 잔혹한 시스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후의 공포정치는 국가라는 거대한 신체에서 암세포처럼 퍼져 황제의 수족을 마비시키던 귀족 세력이라는 병변을 도려내기 위한 지독하게 정교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적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이 땅에 떨어지고 장안의 화려한 거리는 명문가들이 흘린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러는 그저리 그러는 그저리 메가트로 그런 그저리 그른 지장아 이런 그저리 그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관롱 집단의 오만한 자존심은 좁고 축축한 고문실에 비명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후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우는 인간의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욕망을 무기로 삼아 가장 고귀하다는 자들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려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통치술이자 권력의 속성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자만이 휘두를 수 있는 서늘한 칼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통치란 파괴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법입니다. 텅 빈 조정의 회의장을 언제까지나 피비린내 나는 고문관들과 밀고자들로만 채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썩은 고목들을 잔인하게 베어낸 그 황량하고 붉은 빈자리에 무후는 이제껏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종자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핏빛, 밤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수백 년 동안 철저히 짓눌리고 이름 없이 살아왔던 자들을 위한 기묘하고도 눈부신 새벽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차가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피비린내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 거대한 명당의 지붕 위로 시리도록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고문과 처형으로 귀족들의 비명소리가 잦아든 황궁의 정문 앞에는
이전의 고상한 당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낯설고도 거대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낡고해진 도포 자락을 여미며 새벽의 추위에 떨면서도 그들의 굶주린 눈빛만큼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별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수만 명의 평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오직 핏줄이 미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아무리 가슴속에 뛰어난 재능과 치국의 이상을 품고 있어도 권력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채 촌구석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썩어가야만 했던 철저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후가 집도한 잔혹하고도 정교한 정치적 대수술은 관롱 집단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귀족들의 목을 베어버렸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대물림하며 독점하고 있던 수많은 벼슬자리를 거대한 텅 빈 공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텅 빈 권력의 심장부를 새롭게 채우기 위해 과거 제도를 전례 없는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귀한 가문의 족보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름표 따위는 불쏘시개로 던져버리고 오직 눈앞에 답안지에 적힌 차가운 논리와 글재주 하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인재를 발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역사상 최초로 황제가 직접 옥좌에 앉아 선비들을 대면하고 평가하는 전시 제도를 창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료 선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진흙을 묻히며 올라온 이름 없는 백성들이 오조를 천하를 주름잡는 지배자의 눈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소름 돋는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붓을 쥐고 여론을 주도하던 전통적인 기득권 지식인들에게 무후는 짐승보다 못한 잔혹한 피의 군주이자 천하의 질서를 망치는 흉측한 요부였습니다. 하지만 춥고 배고픈 변방의 흙수저 선비들에게 그녀는 자신들의 억눌린 재능을 단번에 알아봐주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준 그 어떤 성군보다도 자비롭고 위대한 절대적인 구원자였습니다. 장안의 화려한 거리를 붉게 물들인 귀족들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평민들에게는 단단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하게 쏟아진 피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공정한 기회의 단비가 되어 땅을 적시는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역설. 제공챙게타 공정한 뉘 다미를 당미가 느리만 이것이 바로 무후가 어둠 속에서 빚어낸 피 묻은 공정함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름을 받고 조정의 중심에 입성한 새로운 관료들은 과거의 관롱 집단처럼 자신의 가문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파벌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흙구덩이에서 건져 올려 빛을 보게 해준 늙은 여왕제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정교하고 강력한 통치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후의 날카로운 눈과 귀가 되어 거대한 제국을 구석구석 빈틈없이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투명하게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라는 허상이 아닌 능력이라는 실체로 재편된 새로운 권력의 피라미드는 그 어느 왕조 때보다도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팔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피 웅덩이 위에서 제국은 모순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황금기를 향해 맹렬하게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는 무능하고 오만한 늙은 귀족들 대신 젊은 재능과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무장한 수많은 새로운 엘리트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권력의 정점에 홀로 선 무후에게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후궁의 좁은 철창을 부수고 수백 년 묵은 기득권의 철벽 마저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 고독하고 독한 여인의 시선은 이제 인간의 세상을 넘어 감히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하고 신성한 금기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 오직 남성들만의 절대적인 전유물로 여겨졌던 하늘의 뜻, 즉 천명 그 자체를 통째로 훔쳐내는 일, 바로 제국의 옥좌였습니다. 서기 690년 9월의 어느 날, 장안의 거대한 궁궐 위로 짙은 향연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려들이 낮고 장엄한 목소리로 외는 독경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명당의 한가운데서 67의 늙은 여인은 마침내 제국의 절대적인 꼭대기, 천자의 옥좌에 올랐습니다. 당나라라는 이씨 가문의 위대한 간판은 무참히 박살나 바닥에 나뒹굴었고, 이씨 그 자리에는 무씨 가문의 새로운 제국, 대주라는 낯설고도 거대한 이름이 붉은 피를 머금은 채 높이 내걸렸습니다. 중국 수천 년의 장구한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된 적 없었던, 오직 남성만의 성역이었던 황제의 자리에 여성이 스스로 오르는 전 대미문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옥좌를 빼앗고 반대파의 목을 치는 것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세계관을 뒤집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의 굳건한 정신적 기둥이었던 유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지독한 혐오와 편견으로 무장한 채 여자의 통치를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끔찍한 재앙으로 규정했습니다. 유교의 잣대로 보면 무후는 그저 옥좌를 찬탈한 흉측한 요괴에 불과했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굴복시키고 자신의 권력에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덕을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하고 초월적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이 고독하고 영리한 늙은 군주는 유교라는 숨막히는 남성들의 이념적 감옥을 부수기 위해 인간의 법이 아닌 신의 교리를 끌어들이는 소름 돋는 정치적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불교였습니다. 어느 날 제국의 곳곳에 대운경이라는 신비로운 불경 하나가 기적처럼 뿌려졌습니다. 그 경전 속에는 미륵보살이 여성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그녀의 치세 아래 백성들은 기아와 전쟁 없는 완벽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전은 무후의 충실한 정치적 조력자였던 승려들이 교묘하게 짜깁기 하고 조작해낸 거대한 이념적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된 삶에 지쳐있던 수천만 명의 무지한 평민들에게 구원자 미륵불의 현신이라는 눈부신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낡고 오만한 유교의 지식인들이 그녀를 악귀라 저주할 때 밑바닥 백성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하며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세상을 구원하는 신성한 믿음으로 여기지만 절대 권력자의 차가운 눈에 종교란 대중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효율적인 지배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무후는 부처의 거룩한 자비조차도 자신의 옥좌를 굳건히 다지는 정치적 벽돌로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천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남자만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그 오만한 자연의 법칙마저 스스로 신이 되어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완성한 이 숨 막히는 이념적 쿠데타 앞에서 낡은 세계의 지배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신의 이름으로 옥좌를 차지한 그녀의 발 아래 거대한 제국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왕의 가치는
옥좌를 빼앗은 잔혹한 과정이 아니라 그 옥좌 위에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차가운 통계와 결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수많은 유학자들이 피를 토하며 저주했던 대로 여자가 다스리는 제국은 정말로 하늘의 천벌을 받아 비참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낡은 편견을 비웃듯 이 잔혹한 피의 군주가 만들어낸 세상은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눈부시고 풍요로웠을까요? 장안의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달빛이 실크로드를 비출 때 측천무후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가 빚어낸 소름 돋는 평화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클라막한 사막의 차가운 밤하늘 위로 쏟아질 듯 맴도는 별빛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어붙을 듯한 밤 공기를 가르며 이 비단과 향신료를 가득 실은 거대한 낙타 상단이 끊임없이 사막을 횡단하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처연한 방울 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이역만리의 이국적인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던 이 험난하고 메마른 실크로드는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안전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심장. 거대한 수도 장안의 밤거리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희귀한 물자들로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유학자들이 하늘의 섭리를 어긴 늙은 여자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참혹한 재앙과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현실의 제국은 그들의 나약한 독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역사상 유례없는 찬란한 황금기를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군주란 자애롭고 도덕적인 성인 군자여야 한다는 환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후가 증명해낸 정치의 냉혹한 현실은 우리의 그런 순진한 도덕 관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제국은 따뜻한 덕이나 포용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서늘한 공포와 기계처럼 칸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감시 시스템으로 굴러갔습니다. 고문실의 피비린내가 고귀한 귀족들을 밤마다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참으로 기괴하게도 힘없는 평민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로운 성군보다도 든든하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장안을 배회하던 비밀 경찰과 투서함의 그물망은 결코 황궁 안의 정적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탐관오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오만한 지방 관료들 역시 그녀의 무자비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핏줄과 이익만을 챙기던 썩은 귀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철저히 시험의 성적으로 발탁되고 매 순간 엄격하게 감시받는 새로운 관료들이 들어서면서 제국의 행정망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지방 토호들의 잔혹한 착취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며 흙을 일구었고 국가의 곡물창고는 썩어나는 쌀로 가득 차올랐으며 제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경을 끊임없이 위협하며 약탈을 일삼던 북방의 유목 민족들은 무후가 파견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군대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고 제국의 영토는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팽창해 나갔습니다. 핏빛 숙청과 잔인한 고문으로 점철된 그녀의 끔찍한 궁궐 담장 밖에서는 수천만 명의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 피를 거름 삼아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조용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그가 다스리는 국가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는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이 차갑고도 쓸쓸한 권력의 모순,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독재자의 칼끝에서 이토록 평화로운 치세가 피어난 기괴한 역설이야말로 측천무후의 시대가 품고 있는 진정한 마력이자 후대의 남성 역사가들이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지워버리려 했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치밀하고 냉혹한 시선 아래 거대한 제국은 마치 단 하나의 톱니바퀴도 어긋남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시계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매일매일 더욱 거대해지고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변방의 사막부터 수도의 시끌벅적한 저잣거리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적도 그녀의 철옹성 같은 권력에 감히 흠집을 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예리한 칼날로도 결코 베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숨통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주 제국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청춘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찬란하게 빛날수록 옥좌에 홀로 고립된 늙은 여황제의 쇠약해진 몸속에서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독약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의 차가운 옥좌 위로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뼈를 깎는 고독이라는 기나긴 겨울밤이 서리빨처럼 무겁게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낙양의 깊고 차가운 겨울밤입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만이 가득한 거대한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침소에서 그 늙고 쇠약해진 여인의 밭은 기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은 어둠을 가르고 들려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었던 절대 권력자도 피할 수 없는 늙음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고독한 한 명의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날 그녀는 옥좌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자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정적은 물론이고 오래된 귀족 가문들, 심지어 자신의 핏줄을 나눈 자식들마저 권력의 제단 위에 서슴없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무자비한 피해 숙청 덕분에 그녀는 제국에서 가장 높고 안전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권력의 정점에 도달한 순간 그녀가 마주한 것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완벽한 고독이었습니다. 구리온도 걸로로 크론구가 고독이로는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녀의 곁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기댈 가족도 온기를 나눌 혈육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가 쥐고 있는 권력의 부스러기를 탐내는 탐욕스러운 승냥이들만이 납작 엎드려 그녀의 숨이 쭌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고독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속에서 늙은 여황제는 점차 이성을 잃어가며 기괴한 환상과 쾌락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혁지, 장창종 형제를 비롯한 젊고 아름다운 남성 총애들을 곁에 두고 밤낮 없이 연애를 벌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모습을 권력에 취해 타락한 늙은 여우의 추악한 말로라고 조롱했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침소에서 늙은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의 모래를 움켜쥐려는 헛된 몸부림이자 절대적인 권력이 앗아간 인간적인 온기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한 처절하고 비참한 마취제와도 같았습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잔인한 괴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주지만 인간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진실한 온기 하나만큼은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짓누른 것은 바로
잔혹한 후계자의 딜레마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대주 제국을 이어가기 위해 무씨 가문의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피를 나눈 친아들인 이씨 가문에게 왕위를 넘겨주어 다시 당나라의 부활을 허락할 것인가? 기나긴 고심 끝에 결국 조카가 죽은 고모를 제사에 모시는 법은 없다는 차갑고도 현실적인 벽 앞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향방이 정해진 순간 그녀를 향해 엎드려 있던 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늙고 병든 사자의 이빨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눈치챈 사냥개들은 더 이상 옛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서기 705년의 어느 서늘한 밤, 이른바 신룡정변이라 불리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그녀 앞에서 숨죽여 복종하던 신하들과 그녀의 친아들이 칼을 빼들고 늙은 어미의 캄캄한 침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젊은 남성 총애들의 목이 단숨에 베어져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고 서늘한 칼끝이 병상에 누운 80대의 병든 여황제를 향했습니다. 평생을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투쟁 속에서 살아남아 천하를 호령했던 철의 여인은 자신의 핏줄과 가장 믿었던 자들의 배신 앞에서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옥좌를 내어주고 맙니다. 절대 권력에 빛나는 왕관은 이토록 잔인하고 날카로운 고독의 가시들로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온 그녀는 불과 10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길고 고독했던 삶의 불꽃을 쓸쓸히 꺼뜨리며 역사 속으로 어둡게 퇴장했습니다. 대주제국이라는 이름의 그녀의 왕조는 그렇게 허무하고 짧게 끝이 났습니다. 총광이 다소는 그렇게 금원 앞한, 총광이 다소는 금원 이 닿습니다. 전광이 다소는 이 닿습니다. 근영 닿습니다. 오물이 닿습니다. 오물이 닿습니다. 총광이 다소는 이름에 금원 닿습니다. 근영 닿습니다. 측천무후가 평생토록 핏물을 뒤집어쓰며 쌓아 올렸던 거대한 업적과 제국의 영광은 다시 당나라가 부활함에 따라 한낱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붓을 다시 쥔 남성 지식인들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그녀를 역사상 가장 흉측한 요부로 깎아내리기 위해 먹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옥좌를 빼앗기 이전에 낡은 상태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얌전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권력자들과 역사가들이 그녀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지워버리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진짜 역사는 그녀가 남긴 핏빛 유산을 양분 삼아 완전히 다른 거대하고 찬란한 연극을 무대 위로 올릴 준비를 조용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장안의 성벽을 길게 물들이고 늙은 여왕제가 남긴 피비린내는 서서히 시간의 모래밭 속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후가 숨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라는 그녀의 친손자인 당현종의 지휘 아래 역사상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전성기라는 개원의 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현종이 다스리던 이 시기는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태평성대로 칭송받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만개하고 창고에는 썩어가는 곡식이 넘쳐났으며 백성들의 입에서는 태평성대를 읊는 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붓을 든 유학자들은 이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낸 당현종의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하늘 높이 칭송하며 이것이야말로 남성이 다스리는 올바른 질서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자가 다스리던
그 끔찍하고 기괴했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찬란한 남성들의 시대가 돌아와 제국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송의 장막을 걷어내고 역사의 민낯을 서늘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소름 돋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현종이 그토록 쉽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다스리던 조정에는 황제의 권력을 위협하는 거만하고 골치 아픈 귀족 가문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서늘합니다. 그의 할머니였던 측천무후가 자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잔뜩 묻혀가며 수백 년 동안 제국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관롱 집단의 오만한 목을 모조리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당현종의 곁에서 개원의 치를 훌륭하게 보좌했던 그 수많은 천재적인 명신들과 실무 관료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후가 핏줄 대신 실력 하나만을 보고 과거 시험을 통해 흙바닥에서 직접 건져 올렸던 새로운 지식인 계급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무후가 닦아놓은 촘촘하고 완벽한 감시망과 효율적인 관료 시스템. 무후가 닦아놓은 그리고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서늘한 행정력이 그대로 당현종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졌던 것입니다. 당현종은 거대한 제국이라는 밭을 새로 일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늙은 여황제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밭에 거친 돌을 골라내고 반대파의 붉은 피를 비료 삼아 기름지게 다져놓은 완벽한 영토 위에 그저 조용히 우아한 씨앗 하나를 툭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나라 최고의 황금기라는 찬란한 빛은 사실 무후라는 거대하고 짙은 그림자가 자신의 몸을 불태워 만들어낸 잔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역사의 역설입니까? 붓을 든 남성 지식인들은 당나라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원흉이 무후라고 피를 토하며 저주했지만 지식인들은 정작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당나라의 가장 위대한 전성기는 이 도끼 품은 여인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가 없었다면 애초에 탄생조차 할 수 없었던 신기루였습니다. 그녀는 당나라의 숨통을 끊어놓은 파괴자가 아니라 당나라가 앓고 있던 수백 년 묵은 불치병을 도려내어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가장 위대하고 잔혹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녀가 지독한 악녀라는 오명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홀로 피비린내 나는 악역을 자처했기에 그녀의 뒤를 이은 남성 황제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아하게 인자한 성군의 탈을 쓸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달했던 그녀는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이 모든 거대한 성과가 결국 이씨 가문의 남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며 자신은 흉측한 요부로 역사책에 기록되리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찬사와 영광은 살아남은 남자들의 차지가 되었고 남성 역사가들의 붓끝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맹렬하게 먹물을 갈아 그녀의 삶을 철저히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시끄러운 조롱과 왜곡된 기록들조차 끝내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무겁고도 서늘한 침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서 천하를 발 아래 두었고 죽어서는 모든 영광을 남성들의 역사에 기꺼이 던져버린 그녀는 다시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건능의 산봉우리 위에서 홀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그곳, 차가운 달빛이 비추는 거대한 돌기둥 앞으로 돌아가 이 길고도 잔혹했던 고독한 밤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시 깊고 고요한 밤입니다. 우리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던
산시성 장안 외곽의 고독한 산봉우리, 건릉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름을 벗어난 차가운 달빛이 해발 1000m 정상에 우뚝 선 98톤의 거대한 돌기둥, 무자비 위로 하얗게 부서져 내립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국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궁궐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이 거대한 화강암 비석만은 여전히 단 한 글자의 변명도 허락하지 않은 채 태고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피투성이로 살아가며 천하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었던 절대 권력자. 측천무후. 그녀는 왜 죽음의 순간에조차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텅 빈 돌덩어리에 남겨두는 기괴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차갑고 서늘한 침묵이 품고 있는 진짜 해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숨이 탱고 그녀의 육신이 차가운 돌무덤 속에 안치되자마자 붓을 쥔 남성 지식인들의 맹렬하고 비겁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루어낸 거대한 제국의 풍요와 백성들의 평안은 철저하게 역사책의 구석으로 밀어넣거나 당연종의 업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대신 그녀의 사생활을 기괴하게 부풀리고 조작하여 피에 굶주린 생마이자 권력에 미친 늙은 요괴로 묘사하는데 온갖 문장력을 동원했습니다. 유교라는 견고한 이념의 틀 속에서 여성이 감히 남성을 지배하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불경스러운 사실은 어떻게든 가장 흉측한 형태로 지워지고 각색되어야만 했던 지독한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천만 자의 글씨를 써내려가며 승자의 역사를 완성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무후는 그들의 얄팍한 글장난을 이미 뼛속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글자와 문장이란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권력에 기생하여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는 비열한 도구라는 사실을 평생의 권력 투쟁을 통해 누구보다 가장 서늘하게 깨달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화려한 황금빛 문장으로 돌 위에 공적을 아로새긴다 한들 후대의 남성 권력자들은 기어코 그 글자들을 깎아내고 자신들만의 추악한 거짓말로 덧칠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덧없는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라는 가벼운 환상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영원히 훼손될 수 없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무자비의 표면을 쓸어내리는 차가운 밤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이 거대한 빈 공간은 역사가들의 왜곡된 기록을 향해 던지는 가장 오만하고도 거대한 비웃음입니다. 너희들의 편협한 잣대와 썩어빠진 붓 끝으로는 피비린내, 나는 지옥을 뚫고 올라와 붕괴 직전의 제국을 구원해낸 나의 진짜 역사를 감히 재단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경고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비문들이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거짓으로 판명나 무너져 내릴 때 글자 하나 없는 그녀의 비석은 천년의 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영원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조작된 글자보다 압도적인 침묵이 역사의 민낯을 증명하는데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녀는 죽음을 통해 세상에 던져놓고 떠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불빛도 서늘했던 고문실의 비명도 모두 시간의 저편으로 아득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달빛에 젖은 거대한 무자비만이 홀로 남아 이 캄캄한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이 고독한 돌기둥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용하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승자가 써내려간 글자들이 진실의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거대한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상식과 진실이라고 믿으며 안도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혹시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편집되고 왜곡된 또 다른 승자의 거짓 비문은 아닐까요? 잠 못 이루는 이 밤. 어둠 속에 숨겨진 역사의 서늘한 숨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조용히 맴돌기를 바랍니다.